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륙이동설 백예너가 이야기했던 가설이죠. 백예너의 대륙이동설에 이어서 화산대와 지진대에 대해서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백예너의 대륙이동설, 대륙이 이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루다가 왜 갑자기 화산과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로 뒤에 내용이 생략되었지만 대륙이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 그래서 지금 실제로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현상으로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화산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지하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분출하는 현상을 우리는 화산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물질들이 땅속으로부터 나오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용암이 흘러나오겠죠. 우리 전에 암석에 분류할 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화성암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다고 했죠. 화성암이란 이제 마그마나 용암처럼 암석이 녹은 물질들이 다시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졌느냐,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다시 심성암과 화산암으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그마가 굳어지면 심성암, 용암이 굳어지면 화산암으로 분류한다고 했죠. 그러면 일단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오게 되면 용암이 흘러나오겠네요. 그러면 용암과 마그마의 차이가 뭐였죠? 그렇죠. 기체의 함량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그마가 용암이 되면서 이제 이 지표 밖으로 분출되게 되면 마그마가 가지고 있던 가스들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암 자체에는 이제 가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화산활동이 일어날 때 용암이 흐르고 지하 속에 있던 가스 혹은 마그마에 녹아있던 가스들이 뿜어져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스는 이제 기체를 의미하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기체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조그만한 돌 조각부터 커다란 돌부터 더 큰 바위까지 혹은 산 봉우리가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큰 압력 때문에 혹은 돌멩이보다 더 작은 재, 화산재와 같이 그런 다양한 종류의 화산 쇄설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땅속으로부터 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런 것들이 이제 산을 타고 흐르게 되면 화산 쇄설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곳에서 가끔씩 이렇게 번개를 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화산 활동은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랑 가까이 있는 행성 중에 어떤 행성이 있죠? 조금 지와 이렇게 해보면 지구 근처에 금성과 화성이 있죠. 바로 그 중에 금성 같은 경우 혹은 화성에도 다 화산이 있습니다. 화성에 있는 화산의 이름은 올림푸스 화산인데요. 무려 높이가 27km나 된다고 해요. 27km 잘 가늠이 안 오죠? 보통 우리가 지구에서 조금 높다 하는 산이 8,000m, 그래서 다시 해서 8km 혹은 10km까지 되는 산도 아마 없을걸. 8,000m대가 이제 제일 높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화성은 우리 지구보다 더 작은데 이렇게 높은 화산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작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구는 화성보다 몸집이 큰 행성이기 때문에 일단 중력이 센데요. 이 화산의 높이도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아까 용암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구의 중력이 더 세기 때문에 이제 뿜어져 나오지만 바로 이렇게 더 많이 눌리겠죠. 화산체로 이루면 쌓이겠지만 얘가 이제 지구 중력에서 눌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져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눌리면서 이렇게 높이가 감소되는 경향이 큰데 화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예요. 지구보다 몸집이 작아서 중력이 작아서 결국에는 화산 폭발을 했을 때 뭐가 막 이게 화산처럼 쌓이다가 거기에 중력의 힘을 지구보다 덜 받기 때문에 더 높게 쌓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집이 더 작은 행성인 화성의 화산이 지구에 있는 화산들보다 몸집이 더 큽니다.
금성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아까 번개 치는 거 보셨죠? 사실 금성은 화성과 다르게 표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망원경 뭐 이런 걸 아무리 자세히 봐도 화성은 표면이 보이는데 대기가 워낙 옅어서, 금성은 반대로 대기가 너무 짙어서 표면을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 공간이나 지구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금성에서 화산 폭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방금 본 것처럼 그 금성의 대기에서 번개가 치느냐, 그거를 보시면 지금 금성에서 번개가 쳤네? 그럼 저기 아마 화산이 있겠고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산 활동이라는 것은 행성이 살아있다 라는 것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는 어디에 가야 화산을 볼 수 있을까요? 네, 화산은 아무데나 분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화산이기 때문에 지구의 아무 데서나 생기지는 않는데, 주로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대서양에 있죠. 바다 대서양 중앙 부분에 바다 아래에 땅에 쭉 화산 같은 것들이 줄지어서 있어요. 그래서 대서양의 중앙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둘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끼고 있는 바다 중에 하나가 이제 태평양이죠. 동해와 서해와 남해를 더 벗어나면 태평양을 만나게 되는데,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그 둘레에 화산섬들이 일단 많아요. 화산섬으로 된 나라들이 있죠. 일단 우리 근처에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태평양 가장자리에 있으면서 그 화산 자체로 존재하는 섬 나라고요. 조금 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쪽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태평양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화산활동에 의해서 생긴 화산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 대륙이 나오죠. 그 옆에 보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화산섬이에요. 심심찮게 지진과 화산활동을 많이 볼 수 있는 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을 둘러가면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산으로 만들어진 지형이 울릉도, 독도, 그리고 제주도 자체가 되겠죠. 그리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반도에 있는 유명한 산 중에 하나는 백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화산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활동을 아예 마쳤는지의 이런 기준으로 나눠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 활동 중인 화산을 우리는 활화산으로 분류하고, 역사 활동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얘가 폭발을 했다. 언제 몇 시 며칠 날 화산 폭발이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에는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은 현재 활동하지 않는 화산은 휴화산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쉬고 있는 화산이라고 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역사에 활동한 기록은 없지만 화산은 이미 분명한 경우, 이 산이 만들어진 활동이 화산활동에서 만들어졌지만 역사적인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는 화산을 우리는 사화산으로 분류합니다. 네, 조금 유명한 화산활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야펴들라이웨키들, 이게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데요. 아이슬란드어예요. 한마디로 아이슬란드에 있는 화산인데요. 이게 2010년도, 생각보다 꽤 최근이죠. 2010년도에 이 화산이 폭발을 한번 했는데 3월과 4월 두 차례의 폭발을 했었어요. 3월 달에 폭발할 때는 주로 용암을 많이 분출을 했었는데 4월 달에 다시 한번 폭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용암은 많이 안 나오고 화산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그 항공로가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간의 운항도 안 되고 다른 대륙에서 이 유럽으로 가는 항로도 다 막혔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예 그냥 비행기가 운행을 안 해버리니까 그 그러니까 이 물건들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고요. 여행객들도 발이 묶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뉴스에 몇 번 나왔던 것을 본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화산 활동이 경제적인 활동이나
혹은 뭐 개인 사업이나 여행 이런 개인의 활동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혹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죠. 화산 만약에 재나 이 용암이 인근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덮치게 되면 왜 이탈리아에 있는 폼페이 고대 도시 폼페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베수비오라는 산이 그 이탈리아 폼페이 그러니까 나폴리 근처에 있거든요. 그 근처에 있는데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뭐 화산재랑 용암이 막 이렇게 순식간에 엄청난 속도로 뿜어져 나왔는데 그 재가 아예 도시를 싹 다 덮어버렸죠.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영상이 만들 때 보여준 것 같은데 그 2000년 전에 뭐 목욕탕이며 혹은 광장이며 뭐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약국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상업시설이 다 거의 다 있었을 만큼 굉장히 번성했던 고대 도시인데 이게 한순간의 화산 폭발로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혹은 살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버렸죠. 아예 화산재로 다 덮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산 활동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화산 활동이 안 좋기만 할까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은 혹시 없을까요? 이렇게 인명 피해나 재산적인 피해 이런 거밖에 남겨주지 않을까요?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이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어쨌든 용암이 분출되기 때문에 지하에 녹아있던 유용한 광물들 이런 것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광물 자원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화산재가 이게 그 산성화된 토양을 한번 덮어주면서 천년 비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토양을 굉장히 기름지게 해줘요.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게끔 환경을 다시 조성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화산지대 같은 경우에는 관광 자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폼페이나 아니면 다른 화산 활동으로 의한 특이한 지형이 있는 곳이 이제 관광객을 많이 불러 모으듯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그 지하의 마그마, 아직 마그마가 따끈따끈한 채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열, 땅에 열이 많죠. 그럼 또 이제 거기에 있던 지하수가 따뜻하게 데워지면서 우리가 그거를 온천수로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짭짤한 관광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이용하면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데미지도 상당히 큰 편이죠. 그 다음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화산 활동이 피나투보 화산이라는 곳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화산인데요. 활화산이에요. 여기 아직 활화산이고 1991년도에 조금 옛날이죠. 딱 20년 됐네요. 엄청 크게 폭발했는데 이때 이제 폭발하면서 산정상이 날아갔어요. 산정상이 날아가고 거기 물이 생기면 그 뭐라고 하죠? 우리 여기 백두산도 이런 케이스라고 얘기하는데 백두산 그 호 위에 호수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칼데라호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네, 그 화산에 머리통이 날아가서 거기 이제 물이 잠기면 칼데라 혹은 칼데라호라고 하는데 그 칼데라가 생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화산 중에 다 이게 머리통이 날아가진 않았어요. 다 이렇게 산 모양을 하고 있는 화산도 많은데 보통 이렇게 머리통이라고 얘기가 조금 웃긴데 산 정상부가 이게 날아간 화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만큼 큰 폭발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나투보 산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이때 이제 이 화산 같은 경우는 화산재 자체의 피해보다 화산 이류, 그러니까 화산을 흘러내리는 그런 물질들로 인한 그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1993년도에도 또 한번 폭발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조금 조용하기는 하나 여전히 활동 중인 아까 활화산으로 구분을 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199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때도 3, 4월이었네요. 네, 3, 4월쯤에 이제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터져 올라오면서 화산 활동과 지진을 동반하게 됐는데 이게 한 번에 빵 하고 터진 게 아니고 또 몇 날 며칠간 이렇게 찔끔찔끔 마그마가 솟고 용암이 흘러나오고 이런 게 이제 며칠간 반복하다가 이제 갑자기 크게 한번 확 터졌는데요. 하필 이렇게 크게 좀 분출이 더 있었던 날 이날 필리핀에 또 뭐가 왔냐면 태풍이 왔어요. 유냐라는 태풍이 왔는데 이 태풍이 오면서 또 어마무시한 비를 많이 내렸다고 해요. 열대지방은 이제 또 이렇게 비가 확 오기도 하는 그런 스콜 현상도 있지만 이제 태풍도 자주 발생하죠. 이게 하필 이제 태풍에서 내리는 이제 비까지 만나면서 화산 폭발 물질이 하늘로 솟아 올라가고
태풍에 의한 바람과 그 비가 쏟아져 내리고 이게 이제 섞여버린 거예요. 솟아오르는 화산재와 떨어지는 엄청난 양의 강수량이 이렇게 되면서 화산재랑 물이 이렇게 섞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물이 흐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게 진짜 콸콸콸 화산재가 물처럼 흘러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화산이류라고 하는데, 이게 속도가 엄청나서 한 몇 킬로? 시속 몇 킬로 정도 된다고 했나? 한 자동차가 달려서 탈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싶은 정도로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인한 피해가 그렇게 컸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화산이류 흐름이 거의 화산으로부터 16km 멀리 떨어진 곳까지 흘러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화산재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뿜어져 나오다 보니까 거의 36시간, 하루하고도 반나절이죠. 그죠? 그 하루 반 동안에 하늘이 밤하늘처럼 깜깜했다고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이때 나왔던 화산재랑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태양빛을 차단하는 효과를 낸 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산 효과 혹은 피나투보 효과라고 이제 이름이 아예 이렇게 붙여져 버렸는데, 이것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이 0.5도,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0.5도 떨어졌으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떨어지고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열대지방이잖아요. 그 1년 내내 거의 여름밖에 없는 나라인데 2년 동안 거의 여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백두산은 현재 활화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 10년 전부터 계속 백두산 폭발설이 지금 돌고 있으면서 백두산이라는 영화도 제작됐는데, 사실 언제 폭발한다, 곧 폭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백두산은 정말로 폭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있는 화산이 아니라 언제 폭발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화산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좀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더 크게 나중에 폭발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하는데요. 뭐 지금 우리나라도 아니고 뭐 38선 너머에 있는데 백두산은 폭발하는 게 우리 지금 남한 한국에 큰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백두산 화산 폭발의 위력이 크기 때문에 아마 부산까지, 지금 우리 대륙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 뭐 제주도도 그렇겠죠? 거기까지도 충분히 영향력이 미칩니다. 지진이든 화산재든. 그래서 우리는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남의 나라 이웃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인데 언제쯤이 될지 좀 걱정이 되네요. 이번에는 지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은 화산과도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동으로 땅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그에 의해서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질자원연구원에 있는 지진연구소나 아니면 기상청에서 우리나라 지진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지진에 의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면서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님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크게 1차 피해와 2차 피해로 나뉘게 됩니다. 1차 피해는 직접적으로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이런 집안이 꺼짐으로 인한 피해를 1차 피해로 보고요. 2차 피해는 이로 인한 화재 혹은 누수, 누전, 가스 폭발, 그리고 통신망 파괴 이런 것들에 의한 2차 파괴가 있습니다. 네, 우리랑 익숙한 지역에 관련된 지진 사례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저녁 6시 9분 시흥소방서의 전화기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방금 막 기분이 흔들리던데 어디 뭐 폭파하고 타고 있나요? 정황동에? 아, 그런 신호는 안 들어왔는데요. 아니 막 흔들리고 그러네요.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는데 빨래가 다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하고. 여보세요? 네. 네, 방금 우리 시흥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 지진이요? 네. 지금 방금 느꼈어요. 방금 지금 한 30초도 안 돼. 여기 이거는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뭐 땅 흔들리는 것 때문에 문의하시는 거예요? 아, 저 아래층에서 가스가 터진 거 아니에요? 펑 하는 소리가 나갖고. 네네.
같은 시각 서울 기상청 지진감시센터.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시흥 지역의 지진 활동이 감지됐다. 지진이 일어난 진앙지는 시흥시 북쪽 8km. 주거 밀집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진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됐다. 진앙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이병달 씨는 지진이 일어난 시각 거실에 있었다. 이 정도는 흔들렸어요. 아주 심했어요. 이 정도로 났어요. 내가 여기 앉아서 이걸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흔들리고 글쎄 한 10초나 됐나 그러는데 콱 오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이 방 바닥이 들썩하는 그런 느낌이다. 지진의 진동이 서울 지역까지 전달돼 수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시흥 지진. 당시 지진의 규모는 3이었다. 시흥 지진은 규모 3.0으로서 사람이 느낄 정도의 지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최초의 유감 지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저희들도 근무하고 있지만 기상청에서도 네, 잘 보셨나요? 바로 우리의 지역 시흥과 관련된 지진 사례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리히터 규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리히터라는 사람은 우리 앞에서 봤던 구텐베르크 있죠. 그 사람과 함께 지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지진에 대한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일씩 숫자가 오를 때마다 에너지가 32배씩 증가하는 단위입니다. 예전에는 이 리히터 규모보다 진도라는 단위를 더 많이 썼는데요. 진도 같은 경우에는 지진 자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등급을 나눈 것이 아니라 지진에 의한 현상,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지진을 감지했는지 혹은 물체가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테이블 위에 세워놓았던 물병이 쓰러질 정도인지 아니면 건물이 부서지거나 그 집안에는 가구가 쓰러질 정도인지 이런 피해의 정도, 상황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지진이 발생해도 이제 지진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느냐 혹은 그 집안이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서 이제 관측되는 값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어요. 또 동일한 지진에 대해서 어디서 관측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이제 이 규모라는 값이 나왔는데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방출했는지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동일한 지진 사건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 관측해서 발표를 하든 그 지진의 규모값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떤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규모라는 값을 들으면 그럼 그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 지진이 났구나 라는 것을 어느 나라에서든 쉽게 알 수 있는 척도인 셈이죠. 지금 화면에 여러 가지 규모값에 따라서 어느 정도 흔들림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3.5 미만이면 지진계나 아주 예민한 동물들만 느낄 수 있고 3.5부터는 가만히 있는 민감한 사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 정도가 되면 트럭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고 4.5가 되면 실내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으면서 정지한 자동차가 흔들리는 정도입니다. 4.8 일반적으로 진동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자다가도 깨게 되는 흔들림. 5.4 나무가 흔들리고 의자가 넘어지거나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6.1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지고요. 6.5 특수 내진 설계한 건물에도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0. 몇 단위로 높아지는데도 피해 규모가 확 커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숫자가 1씩 증가할수록 지진의 에너지가 32배씩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지진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진의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피해 사례가 좀 이제 많았던 경우 몇 가지 사례를 볼 건데요. 먼저 터키 대지진이 있습니다. 터키 대지진. 터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죠.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999년도 8월에 발생한 지진인데 무려 리히터 7.8입니다. 7.8은 보통 어느 정도냐면요. 7.3이면 땅에 금이 가고 8.1부터 이제 극심한 재난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7.8이면 그 중간쯤이니까 기본적으로 건물도 많이 무너졌겠고 땅도 다 금이 간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15,000여 명 정도가 숨지고 25,000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있기 1년 전에도 이미 규모 6.8 정도의 강진이 있었고요. 같은 해인 99년도 11월에도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서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리가 이제 익히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라 많이 알고 계시죠? 동일본 대지진인데요. 이 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 9.0에서 9.1 사이로 일본 근대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에너지 방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에너지량, 지진 발생 당시의 에너지 발생량, 그러니까 지진의 세기죠. 그 세기에 비해서는 이제 피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다. 왜냐면 애초에 워낙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도 피해가 많이 크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사상자는 한 25,000여 명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사망자가 2만여 명, 부상자랑 실종자가 한 8,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이후에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방사능, 원자력 발전소 붕괴로 그 원자로가 누출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한 2차 피해가 굉장히 컸던 지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9.21 지진, 9월 21일 1999년도에 발생했던 대만 지진인데요. 이때도 리히터 규모 7.3 정도로 발생했는데, 사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생겨난 땅이 일본처럼 화산섬이기 때문에 지진 활동이 빈번한 것이 그렇게 이상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조금 자주 지진이 일어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매몰돼서 사망한 사람이 한 2,500명 정도, 그다음에 실종이 200명, 부상자가 한 4,000여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촨성 대지진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쯤인가요? 그럼 모를 수도 있겠네. 2008년도 이제 중국 스촨성에서 발생했던 지진인데요. 이제 이때도 리히터 규모 8.0의 강력했던 지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사망자가 7만 명 정도 되고요. 많은 부상자와 실종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도 잠깐 잡혔는데요. 탕산 지진이라고, 요것도 이제 중국에서 발생한 지진인데 1976년, 조금 옛날에 발생한 지진이죠. 이때 규모 7.5 정도, 중국에서 발표하기엔 7.8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발생한 지진도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인명 피해가 거의 24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8만 명 정도가 중상을 입은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옛날이니까 대처나 이런 건물 상태 때문에 더 피해가 크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얘기한 거 말고도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일어났던 큰 지진, 피해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지진은 되게 많아요. 일본의 간토 지역 지진도 한번 있었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2010년에 아이티, 그리고 2015년에 네팔, 그리고 2004년도에 동남아시아랑 남아시아 지역에 한번 또 쓰나미가 크게 온 적이 있었거든요. 12월쯤에. 그렇게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정말 지진이 이렇게 크게 난 적이 없었나? 하지만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우리나라도 제법 이제 컸던 지진 기록도 있고, 심지어 동해 지역에는 쓰나미가 왔었다는 기록이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 온 적이 있다는 얘기는 또 언젠가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진에 대한 대피와 대책이 몸에 익숙해질 정도로 습득이 잘 되어 있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생님도 지진 경험은 긴가민가 하는 정도는 한 2번 정도 있고요. 확실히 지진을 느꼈던 게 2017년 포항 지진이었어요. 이날이 이제 수능 전날이라서 선생님이 다른 학교 가서 이제 수능감도 연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흔들리길래 좀 제가 현기증이 난 줄 알았거든요. 원래 빈혈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뭐야 하는 순간에 지진이 확 지나가서 뭐 대피하고 자시고 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지진이 발생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잘 몸에 체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선뜻 잘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어디 이게 숨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앉은 자리로 우왕좌왕 두리번 하다가 그냥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진 사례를 보고 나니까 갑자기 무섭죠. 아까 시흥에서 지진 발생한 것도 봤고 각국의 다양한 이렇게 피해 사례를 보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뭐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매 순간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네, 이 사진은 지진은 아무 데서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지도에 표시를 해보면 특정 지역에 많이 밀집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보면 우리나라도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에 속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분포를 보면 아무 데서나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발생하는 곳에서 발생하고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진을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번에는 빨간 색깔 점이 찍혀 있죠. 이번에 보는 사진은 이 지도상에다가 화산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점으로 찍어봤더니 또 이렇게 일련의 어떤 이 열, 그죠? 이렇게 묶여있는 이런 분포를 보여주는데 화산도 마찬가지로 아무 데서나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곳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산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띠대 대자를 이용해서 지진대와 마찬가지로 화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를 보면 완전히 겹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치를 해요. 왜냐하면 지진이 발생하면서 화산 폭발을 자극시킬 수도 있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진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둘의 관계, 지진과 화산과의 관계는 이제 연관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디서 가장 많이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지 보면 아까 선생님 전에 얘기했듯이 대서양 있죠. 지금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사이의 바다, 유럽과 미국 대륙 바다 그쪽이 대서양인데 그 대서양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그죠? 그 부분에 또 화산이 많이 좀 드문드문 있고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여기는 오히려 화산보다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네요. 그리고 태평양,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근처 해서 쭉 남아메리카 둘러서 이 북미까지 쭉 돌아서 온 이 동그란 이 물이 여기를 이제 태평양 쪽, 이게 둥글다고 해서 둥글 환자를 써서 환태평양 지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알프스 히말라야 지역입니다. 우리 대륙이동서에서 봤듯이 인도 대륙이 밀고 올라오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했죠. 만나는 그 지역이 땅이 구부러지면서 산맥이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이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조금 더 유럽 쪽에 간 구역이 알프스 산맥이기 때문에 알프스 히말라야 이 자체가 굉장히 지진과 화산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단어인데 아까 그 대서양 중앙에 있는 그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화산이 있는 부분 있죠. 거기를 우리가 해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진과 화산 폭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탑3 지역이 바로 환태평양, 태평양 둘레, 그리고 해령, 대서양 중앙이죠.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이 세 군데가 지구에서 가장 화산 폭발과 지진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과서 문제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스스로 확인하기 1번 교과서 페이지 47쪽입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각각 무엇이라고 하는가? 무엇이라고 하죠? 네, 바로 지진대와 화산대라고 합니다. 2번은 아까 선생님 중간에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만약에 백두산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이건 답은 따로 쓰진 않을게요. 그럼 이제 어떠한 피해가 우리에게 발생할 것이냐? 한반도의 중앙부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이냐? 아까 그 아이슬란드 지역 화산 폭발을 예로 본다면 일단 백두산에서 만약에 폭발을 해서 화산재가 움직이게 되면 높은 확률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미국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가든가 북쪽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타격을 받겠죠. 일단 항로가 중단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뭐 용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봤던 화산 쇠설류, 그 다음에 물이랑 재랑 섞여서 엄청 빠르게 흘러가는 뭐 화산 이류 이런 거로 이제 덮치게 되면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뭐 뿐만 아니라 가스 분출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공기 상태도 미세먼지와는 또 다른 나쁜 최악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피해가 또 있겠지만 어쨌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백두산의 화산 폭발 그냥 언젠간 터지겠지만 이제 큰 피해 없이 그냥 조용히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백두산 천지의 모습은요, 선생님이 직접 몇 년 전에 촬영한 거예요. 되게 색깔이 예쁘죠? 근데 사실 이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날씨가 워낙 시시각각 급변하는 곳이라서 하루에도 몇 번 비가 왔다 말았다 하는 곳이라 한 2번 정도 백두산에 올라야 이렇게 맑게 개인 하늘을 볼까 말까, 맑은 하늘과 이 지금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볼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보기 어렵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화산 폭발 일어나면 이제 이 물도 다 끓어서 사라져서 없을 거고 모양도 이제 이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광경을 또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모르겠네요. 여기를 다시 가라고 하면 또 갈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이제 중국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됐을 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통일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부디 백두산 폭발하는 때보다 통일이 되는 시기가 부디 더 빠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이제 대단원 1단원 소단원 하나 남겨두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